분과별 강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과별로 1분과부터 5분과까지 순서대로 하실 건데 시간이 25분씩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는 한 20분 정도 하시고 플로어에서 한두 분 질문 받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널 토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분야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과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서울대 강건욱 교수님께서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분과에 11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6개월 동안에 6차례 열띤 회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로 소비자 의료 정보 주권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1분과 맡고 있는 강건욱입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굉장히 소비자 중심의 의료 정보 주권 찾기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빅데이터라 그러면 아까 같이 그 개인 정보를 다 삭제한 다음에 뭐 연구한다 뭐 이러니까 주로 이제 연구자라든지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연구로 결과를 활용한다는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건 자기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것은 전혀 활용할 길이 현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분과에서는 특히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의 황선욱 상임 이사님이라든지 뭐 이동훈 언론 기자분도 오시고 또 이원 다이거노믹스의 이제 유전체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법제도의 박정 교수님 이제 다양한 의사 외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이제 4P 이제 앞으로 미래 이야기에서 4P 중에 하나가 이 파티시페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폼으로 돼 있지만 그건 병원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정보를 모릅니다. 그 의료 결국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정보를 받으려 그러면 여전히 카피를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외래를 보고 있으면 신안이 올 때마다 한 300페이지 정도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서 저한테 오는데 카피를 해서 오십니다. 결국 그 병원에서는 디지타이즈 돼 있지만 저한테는 결국은 종이 형태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열어보면서 다 입력해가지고 집어넣는 이런 거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고 소비자는 정작 자기 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정보를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결국 유전체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결국은 저희 분과 중에 하나가 예방 진단인데요. 결국 자기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유전체는 당연히 유전체 정보 서비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줍니다. 그런 정보를 주게 되고요. IoT 역시 자기 스마트폰에서 다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합니다. 정작 보건 자기가 검진센터 물론 검진센터에서 간 건 자기한테 알려주지만 역시 다 프린트해서 주죠. 몇 년간 쌓은 거 다 프린트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꼭 가지고 싶으면 프린트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형태로 다 저장돼 있는 학교, 보건소, 병의원, 검진센터, 건보공단이 다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싶으면 다 종이 형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예방 진단 분석 서비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저도 역시 강남검진센터에서 매년 검진을 하지만 그 맞춤 검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데 뭐 올해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저설량 흉부 CT를 하면서 동시에 그 흉부 엑스레이를 찍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이건 중복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이런 일을 저는 의사니까 가능하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그 검진센터에서 해주는 대로 패키지에 맞춰져 있는 구성대로 합니다. 자기의 리스크 팩터라든지 자기의 그동안 지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맞춤이란 게 가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비싼 검사 많이 들어가 있고 돈 없으면 이제 싼 검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자기 정보를 자기가 갖고 자기가 핸들링 해야지만 정말 거기에 대한 맞춤 예방과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자신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데 이것을 풀어주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1분과의 핵심 결과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건강인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뭐가 있냐면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해놨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검진 중에서 개인 검진이 있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에서 이제 하는 이제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자기 정보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검진 결과를 불러와서 처방 메시지 확인하고 상시 건강 관리를 개인 맞춤형 해줍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클로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개인별적으로 다른 검진 센터에서 한 거는 이 안에 넣으려 그러면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검진에서 했던 결과를 꼭 이 서비스가 아니라 혹시 다른 데서 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클로즈 시스템으로 특히 이걸 공공에서 하게 되면 이걸 처음에 개발한 다음에 예산 있을 땐 개발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오래되고 맙니다. 왜냐면 요즘과 같이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제너레이션 돼서 새롭게 그 자기의 건강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에다가 올려놓으면 굉장히 많은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전해 매년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지만 이 건보공단에 있는 것은 공공에 있으면 결국은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건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형태로도 볼 수는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보공단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죠.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한테도 이제 환자가 와가지고 이걸 보여줍니다. 저한테 이건 뭐 2015년부터 이미 벌써 하고 있고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도 하지만 역시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일부의 검사 몇 가지를 보여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그 사람의 누적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빅5 병원만 이렇게 다 누적을 해도 자기 정보를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평생 누적된 정보를 거의 중요한 정보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안 되니까 분석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죠. 일일이 하나하나 수치를 들여다보면서 의사가 하나하나를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복지부 아까 얘기했듯이 진료 정보 교류 구축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내 정작 본인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 저 의원으로 갈 때 저 의원에서 그것도 그 클로즈돼 있는 그 협약돼 있는 병원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죠.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뭐 순환기 센터든지 어딜 가더라도 그걸 디지털 폼으로 USB에 담아가서 보든지 다 갖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굉장히 확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기능을 없애고 그러니까 넣지 않고 딱 자기가 그 지정한 병의원 간에만 교류를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료를 결국은 오픈해가지고 널리 쓸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진료에만 해당하고 검진센터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 예방이라든지 맞춤형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진료정보 교륜 고시에 나와 있는 클리니컬 데이터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진단 내역, 투약 내역, 검사 결과, 수술 내역, 예방 접종 내역, 생체 신호, 흡연, 음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유용한 정보들이 다 됩니다. 표준화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돼 있는데 단 다운로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테런스 하스피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EMR 관련된 서비스 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이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테런스 하스피털이 아닌 민간 병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UCLA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차트라는 그 회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표준화되고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정보를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 다운로드 받은 것은 병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국에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체 검사 업체한테도 이걸 보내서 자기의 정말 그동안 누적돼 있는 각종 리스크 정보나 질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유전체랑 같이 해가지고 분석해서 개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 황선옥 상임이사님 소비자 시민 모임에 그 소비자 시민 모임에 대해서 의식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 정보의 주인, 일단 주인 의식이 어떻게 되냐, 이게 병원계 주인이냐 아니면 개인이 주인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보면 대부분은 이제 소비자가 주인이다라고 이제 환자분들 또는 이분들은 대부분 시민이죠. 시민, 꼭 환자가 아니라 시민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일부 이제 소비 그 병의원이 주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대답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블루 버튼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했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구축해야 된다고 했고 일부 이제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한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소비자 시민 모임이니까 많았고요. 84% 답변해 주신 분이고 연령은 비교적 골고루 이제 들었습니다. 그 특히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현재 유전체 검사 같은 경우는 요즘엔 뭐 한 110만 원, 국내에서도 한 10만 원 정도 하면 한 70만 개 정도의 유전체 정보들이 이제 얻게 됩니다. 그다음 IoT들은 이제 각자 뭐 이미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진료 정보 교류라는 게 이제 지금은 시범 사업을 해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국형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를 해서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소비자 보건 여기 자기가 주권을 찾게 되고요. 이 정보를 자기가 동의하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지금부터 보면 뭐냐면 표준화하고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관점이 소비자 개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연구자 관점입니다. 공급자 관점이고 만약에 표준화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다닌 병원이 어떤 뭐 여기저기 막 굉장히 많은 병원을 다니신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모든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뭐 CT, MRI 찍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 검사한 자료든지 이런 정보만이라도 누적돼 있는 것들이 다 갖고 있으면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굳이 정부가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건보공단이 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건 소비자가 결정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소비자는 어떤 보건복지부 하는 서비스 아니면 건보공단이 하는 서비스 어떤 클로즈 센 시스템에서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의 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받은 거는 얼마든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서비스인 구글에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걸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거기에 통해서 얹어 놓으면 많은 이제 연구자들도 연구 뭐 여기에서는 제약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강남 검진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진센터에서 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원 다이내믹스라든지 뭐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이런 유전체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본인이 계약을 하면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그 돈을 내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돈을 받으면서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죠. 결국 모든 것이 본인의 동의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거나 어디까지 정보를 노출시킬 거냐 하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도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진보 정보 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클리니컬 데이터 아키텍처에 형성되어 있는 정보를 본인이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학교 이 나이스 시스템에 2002년부터 모든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방주사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키, 몸무게 잰 거, 해금 보건 학교 보건소에 다닌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디지타이즈돼 있고요. 보건소도 2006년부터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다 디지타이즈돼 있습니다. 보건소 자기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검사나 이런 거 했던 것들이 다 나오고요. 검진기관, 병의원, 건강보험 이게 다 디지타이즈돼 있기 때문에 요것들 이제 통합 검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증권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통합해가지고 자기가 공인인증서 넣으면 지금 휴면 계좌까지 다 찾아줍니다. 근데 정작 지금
자기 헬스케어 정보는 평생 동안 갖고 있는 정보들이 디지타이즈되어 있는 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기관에서는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갖게 되면 자기의 평생 기록은 계속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를 뭐 개인 PC에 다운로드 받든지 그거는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진 전략은 일단 소비자 인식이 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비자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 단체들도 보면 자꾸 공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구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거를 갖는다는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비자 시민 모임에도 이렇게 자기 거를 자기가 관리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관련 법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고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병의원 참여를 또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병원에다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관련 법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정보 주체의 권리가 자기 자신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 열람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종사자의 본인의 기록 열람, 사본의 발급에 대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프린트해서 주던 아니면 디지털 폼으로 주던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프린트해서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 폼으로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지금 이미 법제도상에서는 환자가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정보 교류 표전에 고시가 현재 있는데요. 현재는 교류 문서의 교환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상호 병의원 간에. 근데 거기에다가 교류 문서의 내려받기 기능이라고 하나를 추가를 하자는 겁니다. 다만 환자 본인 대리에 의한 내려받기 한정함. 그러니까 제3자가 내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학교 보건소 검진센터 보건의료 DB 검색 열람 내려받기를 위한 요거는 이제 학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고시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고시 하나만 딸랑 고치는 것은 현재 이제 한계는 있을 거로 이제 저희 박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고시로 넣게 되면 이제 약간 위헌의 논란, 특히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법제도 개선 2안은 의료법 자체를 좀 그러니까 추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진료기본의 사본 및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라고 진료 기록의 송부라는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 환자의 자기 진료 기록 열람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디지털돼 있는 EMR 시스템에 환자의 자기 진료 기록 열람과 활용이라는 것을 하나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의료법 자체에 이제 바꿨기 때문에 그 위에 하위 규정이나 위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단점은 법률을 바꾸려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 중에 소비자들은 원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 교시 변경 좀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진료 정보 교류 사업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금 다른 데 있는 그 보건소라든지 검진센터라든지 다른 데 있는 것까지 이제 링크를 시키고 궁극적으로 이제 의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하면 뭐 개인적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은 결국 민간에서 결국은 하게 되는 민간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국민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형 건강 증진 행위를 유발해서 고령 사회에서 건강 수명이 증가하고 의료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맞춤 예방 진단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개인의 동의하에서 빅데이터 연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일이 개인한테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거룩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이 정보 주체로서의 이제 이 의료 소비자의 관련된 얘기였고요. 굉장히 새로운 얘기
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이제 드는 뭐 의문점이랄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의료 정보를 의료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이제 근본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이용 가치가 있을까? 그걸 완전히 했을 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네,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병 의원들이 앞으로 검진센터를 지금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그런 서비스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연구에 쓰자는 게 아니고 이건 개인한테 진짜 쓰자는 거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역시 당이 점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뭐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 있고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진행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 의사한테 가면 특정 의사들은 그 자기 질환밖에 안 봅니다. 고혈압은 고혈압만 보고 있고 당뇨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면 내가 자료를 내가 가지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환자 개인이 내 걸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컨셉이 아니라 민간에서 그것도 민간이라는 게 그냥 뭐 일반 민간이 아니라 병의원 검진센터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줄 거고요. 그게 다 유전체랑 연결해가지고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뭐 심지어 외국에 있는 구글 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개인 스스로 이제는 자기가 자기 거를 파티시페토리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말로만 파티시페토리 해놓고 지금은 그거에 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도 안 주는 것이죠.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예방 진단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네네.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아, 이렇게 좀 변하겠다. 이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많이 다양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인데 마침 이 자리에 의협의 정보통신이사이시기도 하고 연세대학에서 예방의학을 하시는 장성인 교수가 나와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여튼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원래 제가 그 토론자로 좀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지금 더 하십시오. 일단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제 들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의료 정보를 활용하고 그것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커넥션을 만들고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저 의료 주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주권이라고 해서 그 정보가 이제 소비자에게 있다라는 어떤 개념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에서도 그 주권을 가지고 의료 정보를 소비자한테 갖고 가서 결국 활용하는 것은 다시 다른 전문기관이나 다른 전문가에 의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그 또 네이밍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의료 주권을 이제 찾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은 그 소비자의 의료 주권이란 것이 빼앗겨져 있는 상태인가? 누구한테 그럼 빼앗겨져 있는 상태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네이밍이라서 그것도 약간 좀 뭐 저희 이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의사들이 주권을 뺏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간에 이런 그 의료 주권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는 가치 판단이 의학적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정보가 있고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객관적인 수치들의 정보, 어떤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서 좀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기록, 의무 기록 그리고 뭐 환자들의 어떤 그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본래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대상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의사가 본인의 경험들을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그 환자의 더 나은 치료에 활용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또 지금의 어떤 환경에 있어서 뭐 의료의 발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본래의 목적인 그 환자를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최소한의 이런 형태의 것을 갖춰야 되고 이런 형태에 갖춘 것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활용되는 것이 오히려 그 의사들이 해당 환자를 볼 때 방어적인 진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단순 기록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지만 그 기록이 그 개인에게 넘어갔을 때 과연 이런 어떤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연구자나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특히 의료정보 중에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동의를 적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청구 자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자료의 어떤 성격이 넘어가게 됐을 때 지금의 대표성을 못 갖는 수준으로 더 퇴보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렇게 연구가 가능하고 다시 환자에게로 건강의 어떤 증진에 이용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런 의료 주권의 개념으로 찾아가는 것은 약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코멘트 듣고요. 왜 우려를 뭐 나타내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 또 공감하실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그러면 질문이 네,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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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1분과 네, 안녕하세요. 저희 1분과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하고 있는 이원 다이거노믹스의 신장철 대표입니다. 지금 이 블루 이니셔티브로 의료 정보를 소비자 의료 정보 주권화를 하자는 의미는 요거를 가지고 각 개인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저는 방금 질문을 해주신 분께서도 이 개인의 의료 데이터라든가 건강 정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된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1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즘의 시대는 이제는 자기의 유전자 데이터조차도 휴대폰에 들고 다니는 시대고 클라우드에서 들고 다니는 시대고 우리는 다 이거를 예방의학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그 의료 정보의 소비자 주권 찾기라는 그 의미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고요. 나의 건강 기록이라든가 유전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잘 몸에 들고 다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네, 조금 간단하게 하시죠.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주권 찾기라는 것은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좀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거북스러우면 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자기 정보를 종이로 프린트해서는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까 뭐 민감한 의무기록 그것도 역시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걸 꼭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서비스 자체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의사가 기록한 거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램프 데이터만 가져가도 충분하고요. 영상도 이미지 데이터는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다른 대부분의 병 의원들이 결국은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연구를 얘기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는 현재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게 일반인들입니다. 그런 서비스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데이터가 있으면 해줄 수 있는 서비스 굉장히 많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한테 이제 요즘에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들이 오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키모세라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세라피 받은 거를 자기가 다 인터넷으로 서칭해 봅니다.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뭘 가지고 쓸 거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병은 정말 자기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소비자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분과의 서울대학교 조비룡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분과는 모두 14분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난 기간 동안에 무려 7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금 보고서도 완성을 해주신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ICT 기반의 의료 전달 체계에 관한 겁니다. 전달 체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하시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첫 번째 그 1분과 그 발표 이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한 상당 부분의 답변이 이 저희들이 하는 내용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과 화두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그 많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소위 뭐 AI, 뭐 제4차 혁명 이런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에 대한과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래의 1차 의료는 어떨까? 1차 의료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잘 못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에서도 1차 의료 강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1차 의료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1차 의료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없애면 될 텐데 왜 이런 용어들이 또는 토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가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오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질병 패턴의 변화입니다. 질병이 지금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질병들로서 이 보면은 190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질환들은 대부분 밑에서 있거나 해결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의과학이나 보건으로도 조절되지 않을 만큼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고령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가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러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AI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뭐 분자 생물학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그럼 어떻게 쓰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시 약간은 미스매치인 것 같이도 보이지만 이제 1차 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들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하게 하라는 거죠. 이피션트하게. 자, 세 번째가 이러한 만성 질환들이 많아지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누적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고부담 환자입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요즘 국가 보험에서 더 이상 지원 못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의료비 증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선진국들도 의료비가 앞으로 증가될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어찌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질병을 많이 가지면 대표적인 게 우리 신장 투석 환자들입니다. 투석 환자들 어떻습니까? 사망하지 않습니다. 중풍하고 나서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알약 하나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약들을 완치시키지 못하거든요.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는데 이거 국가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해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자, 이 하이 코스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하이 테크놀로지고 최첨단 의학이고 지금 병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응급의학이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건데 여기에 많은 발전들이 좋은 결과들을 이뤄내고 있지만 이걸로는 더 이상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하이 코스트 환자가 아닌 위험 요인도 없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포션을 늘리려면 그런 하이 코스트 페이션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답이 1차 의료가 해달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1차 의료도 소위 의원, 병원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까? 아파야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인데 아프지 않았을 때부터
건강 위험 요인이 있을 때부터 요즘 이제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든 없든 베트남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단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까지 포함을 해서 관장에서 포괄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 누가 할 거냐, 이거를 1차 의료에서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왜? 지금의 ICT 테크놀로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 의료에서 잘 이용해서 이런 포션들을 소위 강화된 1차 의료, 이게 1차 의료가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가 조금 더 IT 테크놀로지도 이용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 오히려 아래로 자꾸 끌어내려 달라라는 요구들이 최근에 1차 의료 강화의 이 터미놀로지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가장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이름이 네이밍이 이제 Population Health Management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980년대 이전부터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같이 IT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실현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는 말 그대로 Population이니까 사실은 전 국민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부터 하이 코스트 페이션트까지 다 뭔가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소위 건강한 사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해주고,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뭔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 요인들이 발견되면 자꾸 뒤돌려주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하이 리스크 환자들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질병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들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합병증이 생기고부터는 이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 3차 의료기관에서 잘 치료가 되면 이 사람이 다시 소사이어티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더 이상 3차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두고, 이런 역할들을 1차 의료에서 위험 리스크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 Population Health Management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Population Health Management의 정의를 잠깐 보면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가 모든 사람들을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임상 예방 서비스, 그러니까 건강 위험 요인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들은 생애적, 어떠한 특정한 나이가 되면은 많아지는 것들을 그때그때 잡아서 잘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고, 선제적 접근,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질병이 생겼을 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3차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밝혀진 것들, 그러니까 만성질환 같으면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급성질환의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와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사회, 제도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질병 발생이라는 것들이 소위 바이올로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집이 있냐 없냐, 잘 먹고 있느냐, 도로가 어떻게 닦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1차 의료의 모습이 지금과 달라지느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소위 1차 우리가 진료를 의사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소위 의원에 방문해서의 요 역할, 요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를 위해서는 요 병원에 방문했을 때의 일 외에 방문하기 전, 방문하고 나서 프리비지트, 포스트 비지트의 모니터링이나 관리, 잡아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만성 질환들이 많이 발병하는 것들이 병원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뭔가 커뮤니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이냐라는 것들을 프리비짓 또는 포스트 비짓, 좀 더 큰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남 비짓 베이트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을 때도 관리해주는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케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서 미리 쭉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빨리 방문을 해야 되면 방문을 하도록 하고, 방문하지 않도록 전화나
인터넷 메시지나 이런 거로라도 우리가 인터벤션이 가능한 것들은 인터벤션을 하도록 하고, 퇴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퇴원하고 나서도 이러한 관리들이 되도록 하는 남비짓 베이트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가 되면 달라지는 양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이대로 지금 바로 바뀔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하겠다고 1차 의료기관에서 달려들었다가는 딱 망하기 십상입니다. 이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가도 없고 실제로 이럴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려면 워크포스가 새로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료인 외에 방문했을 때 치료해주는 인력 외에 방문하기 전, 퇴원하고 나서 관리를 해주는 인력이 새로 필요하고, 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인력이라는 거죠. 이러한 워크포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미리 찾아내려면 모니터링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퇴원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워닝을 하려면 이런 IT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한 의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많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기관들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뀌어야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것이고, 자, 이런 쪽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이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1차 의료에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필요한 전제적인 제도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불 체계의 변화입니다. 소위 말해서 의사는 기존에는 병이 있을 때 심각한 병일수록 많은 비싼 기자재나 비싼 약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만 리임버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RBS라고 그럽니다. 리소스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예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방이 진짜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일들을 하는 1차 의료에는 예방을 잘할수록, 건강 정진이 잘 될수록, 만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을 때 밸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때 가장 수가가 높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가치 기반의 수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가 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잘못하면 사기나 상업성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 먹으면 오래 살아요, 이거 먹으면 암 예방해요라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이게 근거가 없을 때는 이거는 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기가 아닌 근거 있는 임상 예방 서비스가 되려면 결국은 아웃컴이나 퍼포먼스가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웃컴이 좋을 때 리워드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웃컴이 좋아지는지가 명확히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일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보다 낮게 되면은 중풍이 제일 작게 걸린다라는 것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1차 의료의사들은 140 이하로만 쫙 잡아주면 중풍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중풍이 내 환자들은 안 왔기 때문에 리임버스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PHM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아웃컴 퍼포먼스를 가지고 다시 리임버스를 되는, 그래서 중간에 뭔가 복잡한 단계, 복잡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임버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1분과나 5분과에서도 이야기 드릴 정보, 자료, 교류, 통합, 분석 같은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이거는 1차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2차, 3차 커뮤니티와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미국의 사례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수가 체계가 퀄리티, 밸류, 어카운터빌리티 세 개의 기존의 밸류에서 50%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P4 서비스에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반영한 관리 지불 체계로 변하겠다. 언제? 10년 이후에는 이쪽으로 쭉 넘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P4 서비스가 대부분이지만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P4 서비스는 줄어들고, 방금 말씀드린 1차 의료에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더 찾는,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기관들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 CMS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웃컴과 퍼포먼스 평가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은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입니다. 요게 지금처럼 빅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AI가 사용이 되면 좀 더 개별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로도
대체로 한 6가지 정도의 단계로 건강한 사람부터 아주 고위험군까지 우리가 리스크를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의 종류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당연히 이쪽에는 서비스가 적게 들어가도 될 것이고 여기에는 상당히 인디비주얼하고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쪽에서 자기 환자들을 많이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면 할수록 많은 리임버스를 받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약 잘 안 먹고 이러한 리스크 외에도 데모그래픽한 리스크가 그다음에 소셜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소위 소셜 디터미넌트도 같이 관장할 수 있는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는 이제 이 부분까지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오 과장님 발표 후에도 뭐 질문 토론이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EMR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소위 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닝풀 유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소위 정부에서 1차 의료기관은 이러한 큰 제도적인 변화를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거든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적게는 20%, 30%, 많게는 70 내지 80%가 소위 생활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생활습관을 자기의 패턴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위 약을 주거나 테크놀로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득이 필요하고 동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행동 경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모티베이션을 주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밸류를 포커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행동 경제에 대해서 1차 의료의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많이 쓰는 것이 파이낸셜한 인센티브입니다. 소위 건강관리 잘하고 약 잘 먹고 합병증이 안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검진도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자료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금처럼 빅데이터가 있는데 한 1년 지나야 지금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고 이러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진료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와서 그 결과들이 어디에 비용이 더 너무 많이 소모가 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날의 전략이 바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이 지금의 소위 프래그마틱한 이러한 어널리틱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환자 중심의 소위 환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1차 의료에서는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이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팀 베이스드 케어입니다. 환자 한 사람을 방금도 질문 답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건강을 쭉 유지를 해주려면 한 개 질병이나 한 개 위험 요인만을 관리를 해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전문의만으로도 안 되고 결국은 팀이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메디컬 레이버 훗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떠나서 뭐 요양원 또는 체육관, 음식점, 뭐 빌딩 이런 것까지 또는 물론 뭐 2차 병원, 3차 병원과는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 미국에서는 뭐 어카운터블 케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소위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이런 모형들이 확장되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들을 우리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는 IT 테크놀로지 1차 의료 의사들이 있고 이미 전문가들이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런 통합적인 의료 전달 체계와 진료 정보 교류, 가치 기반 지불 체계, 건강 촉진형, 건강할 때 뭔가 보험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1차 의료기관은 지금과는 달리 아마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안에서 환자가 방문했을 때 치료하는 현재의 모습 외에도 집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주고 도와주고 만약에 악화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들과 또는 3차 병원과 연계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 화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커뮤니티에서 많은 질병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어떤 지원단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커뮤니티를 바꾸는 이런 역할들, 그 다음에 검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차 의료에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환자의 건강이 정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것들을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의 1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병원에 출근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한 환자들 진료만 쭉 하다가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출근을 하게 되면 먼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팀들, 간호사들, 영양사들 뭐 이런 분들과 쭉 미팅을 해서 오늘 환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해결되지 못했던 환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토론들이 아마도 있게 될 것이고, 의사는 아마 오자마자 어제까지 쌓였던 밤 내내 있었던 여러 가지 해결책들 중에 자기 환자들이 잘 해결이 됐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비짓 베이트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아마 보게 될 것이고, 방문한 환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호사들이나 다른 팀들이 봤던 환자 중에 해결되지 않은 환자들을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료팀들과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면서 팀 케어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의사들의 역할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고 병원 안에서 그때그때 서울대병원에 있는 당뇨 전문의와 연락을 해서 내 환자를 보내야 될지, 지금 약만 올리면 될지, 이런 것들도 이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진료의 틀로 아마도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도, 하지만 이런 틀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컬처에 맞는 시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국가가 지원하는 표준 1차 의료, 표준 1차 의료라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를 지향하는 1차 의료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이 주축이 돼서 일산에서 진행을 해도 좋고,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또는 경북대학교 병원 몇 개 대학병원들이 주축이 돼서 근처에 있는 1차 의료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같이 뭉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1차 의료기관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1차 의료기관의 표준 구조와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게 되겠고, 이때 필요한 정보 시스템의 연결고리에 빠진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진료 습관이나 지불 체계 모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게 돌아가는지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1차 의료도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래피드 사이클을 돈다라고 하는데, 그때 퀄리티를 보면서 저희 이제는 IT 테크놀로지로 그날 바로 어널리시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먹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런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보고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일 때 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하고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른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가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각해 본 바로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요소들이 해결이 순차적으로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역사회의 지원 조직, 그 다음에 지불 제도의 변화, 팀 제도, 그룹 진료, 그 다음에 1차 의료의 질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실현하는 1차 의료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들은 IT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합쳐서 아마도 실제적인 국민 건강 정진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비용 교수께서 우리한테 향후 이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이제 표준 1차 진료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첫 번 강의에서 이 의료 정보 주권, 그래서 그것이 의료 소비자한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게 두 번째 강의에서 해답이 좀 나오는 것 같죠. 이런 이제 표준 1차 진료 체계가 확립이 되면 그런 의료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거기 그런
그런 거를 다 포함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예. 아주 워낙에 언제 들어봐도 우리 조비령 교수는 강의가 아주 명확해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통합적 전달 체계라는 거. 그게 이게 추상적으로 와닿는데 지금 우리가 전달 체계 때문에 많은 뭐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 제도가. 그거만 간단히 한 번 더 통합적 전달 체계가 뭔지. 이게 통합적 의료 전달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위 환자가 지금 아팠을 때 지금 우리나라 형태로서는 왜 의원에 가게 되면 의원에서 가능한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양원에 보내거나 약국에 보내거나 아니면 운동 체육기관으로 보내거나 3차 병원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컴피티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효과적일지 아니면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지 명상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져 있잖아요. 어느 전문가가 봐도 답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게 좋아 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보는 게 좋아 또는 당뇨 전문의가 보는 게 좋아 인슐린을 맞는 게 좋아 이 해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 치료를 어디에 방문을 하더라도 그 치료를 받게끔 다른 사람들은 그리 가도록 연결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구도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의료 제공자들 간에 꼭 내가 치료해야 돼가 아니라 이 환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때 제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일까를 위해서는 지금의 수가 제도나 제도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환자를 소위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 주어서 보내줬는데 효과가 제일 좋다. 그러면 나도 리임버스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IT 테크놀로지가 되든 뭔가가 그 결과를 산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 자장님 아시고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견해낼 것이고 어떻게 찾아낼 것이고 리임버스를 어떻게 나눌 것이고 나중에 쉐어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이고 소위 헬스 프로바이더들끼리도 이렇게 시너지를 이루시고 서로 이 컴피티션 한다기보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통합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이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군요. 네. 네, 그 통합적 1차 의료 잘 들어봤는데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의료진 진료 체계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고, 저는 환자 입장에서 국내 환자는 지금 의료기관을 이제 선택하고 일단 일종의 의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한 그런 진료 체계에서는 환자들이 과연 그러면 일종의 블락 형식으로 해서 딴 데 못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자는 여전히 닥터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관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면 좋게 말하면 이게 의료의 자유이고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환자들이 쏟게 됩니다. 근거가 없고 말 잘하고 현혹적인 곳을 방문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어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볼 때 소위 미국이나 많은 유럽에서는 그 선택지를 1차 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 뭐 그게 주치의가 되든 아니면 선택 의사가 되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선택 의사의 역할은 가장 근거가 있는 치료를 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체육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그냥 내가 수영을 하면 이건 보험에 커버가 안 돼요. 근데 1차 의료의사가 보고 이 사람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관절 질환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치료적으로 수영을 해야 돼. 그러면 1차 의료의사가 이 사람은 수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적어주는 순간 이거는 국가에서 이 사람이 수영을 할 때는 70%, 80%, 90%의 수영장 이용비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등록 순위를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코디네이션을 누가 할 거냐? 지금 현재는 1차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의료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근데 문제는 환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상당 부분이. 나는 여기 대학병원에 전문의한테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리 가라 그래? 이런 부분들은 모티베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소위 비헤이비럴 이코노믹스가 나오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건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환자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라고 설득이 되고 정말 기꺼이 1차 의료기관에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비헤이비럴 이코노믹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1차 의료 의사들이 치료만 잘해주고 약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해줄 때 리임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기분 좋게 건강 정진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다음 이제 3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과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로 계시는 백남종 교수님께서 분과장을 맡고 계시고 전체 9분의 위원들이 지난 기간 동안 4차에 걸쳐서 열띤 토론과 보고서 작성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ICT 기반 국민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고 만성질환 예방 및 치매 관리를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 드릴 거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만성 질환 예방 및 치매 관리에 ICT 테크놀로지 아주 하이테크는 아닙니다.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앞에 그 이세부 분과의 한 구체적인 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담론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게 한 예로 보여져 있습니다. 저희 분과 위원들이고요. 그래서 목표는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해서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밸류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비용 효과적인 맞춤형 국민 건강 서비스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서비스 영역은 일단은 병 전 단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성 질환들 NCD에 가장 많은 당뇨병하고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치매, 경도 인지 장애를 포함한 재활 치료 관리에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 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8개국 중에서 38위로 꼴찌로 자기 건강 상태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지금 말했던 그 ICT 테크놀로지가 이런 그 하이프 사이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고, 페이션 포털이라든가 퍼스널 헬스 매니지먼트 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IoT 플랫폼에 여러 가지 벤더들이 있고 모바일 헬스 플랫폼이 다 거의 완성이 돼 있습니다. 쓰시는 폰이 다 여기에 걸릴 텐데 대부분 이러한 그 플랫폼을 이미 다 갖고 있죠. 쓰고 안 쓰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도 과거 이제 침습형에서 비침습형 혈당 측정기들이 미국 FDA 공인 등을 받고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바일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어떨 때 쓰느냐 사용자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개는 좀 의사들이 개인적인 좀 상담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교육적인 또는 대시보드의 기능 정도를 제일 원하고 제일 필요로 하고 또 그 임팩트도 가장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수행하기도 쉬울 뿐더러 그 효과는 굉장히 많고 원하기도 많이 원하고 임팩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ICT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일 많이 쓰일까 보면은 역시 NCD 만성 질환이 많죠. 그래서 당뇨, 비만 같은데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물론 혈압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예방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이미 증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짓을 안 하더라도 환자와 의사가 안 만나더라도 이런 테크놀로지를 갖고 예방 프로그램을 돌려도 이런 그 당뇨나 오베시티의 예방 효과가 유의하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에비던스가 확실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환자 참여, 페이션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뭘 하려고 그래야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population health도 들어가고 patient experience, cost reduction 다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가 미국의 National DPP 프로그램입니다. Diabetes Prevention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미 CDC에서 운영을 해보고 비용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에비던스가 확실히 확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불 체계도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3,000명 이상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그룹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하고 어떤 인터벤션을 하는 거죠. 뭐 코칭을 해가지고 운동하십시오. 뭐 식이는 어떻게 드십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거고 한 그룹은 약 주고 한 그룹은 가짜 약 주고 이렇게 해봤더니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도 지속적이더라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불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의논들을 했고 지불하는 방법도 이거 좀 꺼주실래요? 예, 모델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최초 규정을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메릴랜드와 오레곤주에서는 메디케이드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그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이러한 그 모바일 헬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 만성 질환을 관리하려는 컨소시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WHO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일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치매 쪽으로 이런 것들을 모바일 또는 ICT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시범 사업 형태로 시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 케어를 위해서 뭐 전화로 노인들이 이렇게 나 얼마다 전화를 하면은 그게 이제 뭐 텍스트로 변환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험공단에서 마이 헬스뱅크라는 거를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일종의 PHR이죠. 그리고 유 어르신 돌보미 센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 동행 닥터 원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뭐 디지털 헬스 서비스 실증 사업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직도 의사들이 이런 쪽으로 아직 해야 된 롤이 어떤지는 잘 확실히 모르고 아직도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많고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의사가 맞느냐 아니면은 영양사가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운동치료사가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냐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의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을 건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은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관리 및 가치 기반 보상 체계 연계가 필요하고 페이션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ICT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전략 및 방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만성 질환 환자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질병 단계로 가기 전에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고 또 사후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수립하고 또 이런 그 헬스 이쿼티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일단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통합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는 지역센터,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기관을 지정을 하고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그러려면은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겠고 이 센터에서는 지표를 보고하고 그거에 따라서 리임버스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은 이런 의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검진을 받거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이 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이 참여자로서 리텐션이 오래돼야 이 서비스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서비스 설계하고 서비스 사업하고 확산을 더 이후에 한다라는 추진 단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 및 설계에서는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지불 제도가 이제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봐야 되고 근데 외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홈페이지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채팅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준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참여를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도에 대한 평가와 관리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고위험군의 레지스트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의 운동시기 관리센터 가칭이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건 누가 운영을 하든 어쨌든 의미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관리군을 대상으로 연계 서비스를 발굴해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고위험군을 정의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 이거는 이제 치매 환자인데 치매 환자는 이미 병이 있기 때문에 제거 관리나 어떤 그 ICT 기반의 가정 간호 서비스들로 ICT 기술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치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되려면 표준화가 중요하고 서비스의 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단계, 2단계로 각각의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서비스 컴포넌트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게 맞춰서 해야 나중에 이것이 유용한 가치 기반의 밸류를 리임버스를 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가자 참여 정책 수립을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1, 2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크루트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아까 이분과에서 얘기했던 파퓰레이션 헬스가 되려면 전 국민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방안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등록을 시키고 리텐션 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사용자 대표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 평가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잘했는가 평가할 툴이 페이션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툴을 개발을 하고 또 정립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시범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불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사이트를 인증을 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을 하는 이러한 그 세 가지 고리가 같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기관과 참가 솔루션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범 사업을 한다면은 이런 그 CDC의 프로그램처럼 내셔널 DPP처럼 어떤 그 코칭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달성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하는 거죠. 아까 잠깐 나왔듯이 뭐 자기가 웨이트 리덕션을 5%를 하면은 얼마를 100%다 되돌려주고, 아니면 몇 번 하다가 안 하면은 자기가 나중에는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참여자들이 계속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참여자도 인센티브를 가져야 되겠고, 소개하는 사람도 인센티브를 가져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프로바이더들도 인센티브를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는 가지만은 이런 것들이 종국적으로 메디컬 코스트를 낮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시범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겠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뭐 한 300명 정도 아까 대조군, 실험 1군, 2군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치매 환자 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ICT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남준 부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 분과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떤 한 흐름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 전반적인 이제 예방 차원에서의 환자 주권 찾기라든가 이런 이제 개념이 설명이 됐고, 두 번째는 NCD 중심으로 갔는데, 세 번째는 조금 더 포커스 다운해서 치매나 당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선님. 네, 이제 건강 관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만성질, 아까 치매하고 이제 특가지 이제 당뇨 두 가지를 이제 예제로 들으셨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양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같이 들어가는 건지. 또 하나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정해진 검사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사실 이분들도 뭐 검진센터에 가서 검사도 할 수도 있고, 또 당이 있으면 당 검사를 뭐 병의원에서 할 텐데, 그런 데이터까지도 이제 다 인클루전이 돼서 같이 분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연구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결국은 이게 디지즈 컨디션에서도 적용을 하겠지만은 처음 단계에서는 병 전 단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하다 보면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보건소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누움이나 뭐 외국에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병 전 단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네, 이제 지금 더 말씀하시죠. 당뇨만이 아니라 치매 리스크가 되고 고혈압 리스크, 여러 가지 기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파퓰레이션 그룹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이 생기면 그 병 환자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그 대상이 되고 처음에 리크루트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는 연구로 시작하겠지만 마지막에 확산할 때는 사실은 뭐 전 국민이 그럼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럴 때는 사실 꼭 그 연구처럼 이렇게 코호트를 나눠서 하는 게 그중에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꼭 그 사람의 그 검사라는 것 자체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받아왔던 검사도 같이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닌지 하는 게 제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에 국한돼서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뭐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의 개념까지 넘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병 전 단계에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험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혈압
이렇게 하면은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우리가 아직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에비던스가 돼 있는 당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면은 혈압도 이렇게 하고 근데 혈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켜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가 생기면은 이제 그것도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제일 확실한 에비던스가 외국에서 있었던 게 당뇨고 또 당뇨도 파퓰레이션 베이스드로 제일 많고 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시작하자는 거죠. 네. 이제 세 강연에서 한 가지 엑시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밸류 베이스드 페이먼트 시스템. 그다음에가 이제 전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 중심을 이루는 화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non visit 케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 주신 프리 비짓, 포스트 비짓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지금처럼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는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포럼의 아주 기본 주제는 ICT 기반의 보건의료 어떻게 달라질 건가 이걸 보는 건데 자,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언더라잉한 테크놀로지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분과가 4분과입니다. 서준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님, 영상의학과 교수님께서 분과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 강연의 제목은 ICT 기반 정밀 의료 구현에서 ICT 기반 혁신 보건의료 기술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주제를 전환해야 되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사분과에서 주로 집중하고 있는 건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 개인 정보, 그 다음에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그리고 예방 및 건강 관리였다면 사분과에서 주로 보고 있는 거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 기술들에 대한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들의 발전들이 앞으로 보건의료 전체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게 되는 자양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미래 포럼의 한 분과에서 이런 새로운 혁신 기술들 요즘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술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사분과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는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 의견들을 교류하고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주로 목표로 했고 당연히 이제 의료윤리라든지 소비자 대표분도 같이 모시고 그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의견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주 다행히도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흔쾌히 자기 시간을 내서 이 기술들을 요약하고 내용들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내용들의 대부분은 다 각 분야에서 또 다른 기획이나 또는 과제들을 기획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정보보호 및 의료윤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의 성능평가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이슈들 전체 제반적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자유토론을 통해서 주로 기술 동향, 로드맵, 정책적 고려사항, 관련 사업 제안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이 예상하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에는 상당 부분을 다 포함했고요. 아주 요소의 개념들만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오히려 뒷부분에 있는 성능 인허가라든지 또는 윤리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주로 이제 임상 현장, 즉 이제 환자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분류들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정밀의료,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에 드리는 인공지능 기술부터 시작해서 요즘 혁신적으로 성능들이 개선되고 있는 주로 영상과 음성과 관련된 판독이라든지 진료를 보조하는 기술들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들을 효과적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의료 로봇들도 완전히 자동화하는 형태의 기술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년 말에 소개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글이 안과 의사만큼 안저 촬영에 당뇨병성 망막증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바로 임상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기관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흉부 X선에서 이상 병별들을 미리 인공지능이 찾아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예비 판독물을 만들어주고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지를 표현해줘가지고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판독자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런 주로 성능을 내고 있는 음성이라든지 영상 기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료기기와 융합이라든지 음성 기반의 비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로 향후 5년 내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는 제도에 관한 연구들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사업 외에도 이런 분야들이 의료 현장에서 잘 쓰이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정말 임상 현장에 유용한 기술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고, 특히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활용에 관한 정책 연구들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임상의사 결정 시스템, 영어로는 CDSS라고 하죠. 이 부분은 애뜨리의 김승환 단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왓슨으로 대별할 수 있죠. 왓슨 포 온콜로지로. 그래서 다양한 정보,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 CDSS는 의료 임상 정보, 병원 정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리의학적인 다양한 개인 정보들과 통합하는 형태로 보다 향상된 정밀의료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이제 질병의 예후 또는 질병이 발병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기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S에서도 영상 데이터라든지 진료 기반, 그리고 개인 정보 기반, 오늘 PHR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기술들이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질병 예측과 관련된 분야들의 사업들이 지금 국내에는 아마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밀의료, 특히 유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서울병원의 박웅양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유전체 정보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생활 정보, 임상 정보를 합쳐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은 이제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는 거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제 검사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또는 환자 주도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부터 데이터의 관리 또는 분석 기술, 그리고 각종 해당하는 스페시픽한 개별 질환들에 대한 분석 및 기반 기술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술, 그리고 임상 적용,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와 개발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PHR과 모바일 헬스와 관련해서는 오늘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서울아산병원의 이재호 교수님께서 저희 분과에서는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PHR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대세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0년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기술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부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환자 참여형 그리고 정밀 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PHR 사업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독립적으로 PHR 사업단에서 연구들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T랑 조금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그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3D 프린팅이나 가상 증강 현실 같은 기술들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 분과에 포함을 했는데요. 이 3D 프린팅은 아산병원의 김남국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이런 이제 질환 모델들을 미리 만들어서 치료 전에 한번 살펴본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술 가이드라든지 또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나 또는 실제 세포를 프린팅하는 바이오 프린팅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 DORV라는 굉장히 어려운 선천성 심질환에서 이게 치료 방침이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특정 그 환자의 모델을 그대로 만들어서 해부학을 살펴보고 또 실제로 거기에 수술에서 쓰일 패치들을 미리 만들어서 잘라서 대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 이 아주 작은 소아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라는 면에서 이 수술이라든지 치료 분야에서는 이 3D 프린팅도 하나의 정밀의료의 기술, 맞춤형 기술의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 시장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 평가 방법론들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반 기술과 임상 규제 과학에 대한 로드맵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D 프린팅 기술을 임상 적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정말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상 적용 시범 사업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실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수가 결정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가상 증강 현실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의 최영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 가상 증강 현실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지만 아주 다양한 부분에 환자들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낮게 할 수 있는 분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계획하고 보조하는 분야라든지 정신과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혈관에 혈관 주사를 놓을 때 이런 증강 현실 기법을 이용해서 혈관의 위치를 아주 잘 보여줌으로써 이 초심자들도 별 문제 없이 이 안전하게 혈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얘기고요. 여긴 재활 치료 그리고 여긴 수술장에서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동영상 너무 길 텐데요. 여기는 이제 해부학적인 교육에 사용되는 가상현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수술장에서는 증강현실의 형태로 수술 환자 위에 이런 주요 이상 소견들이 그려짐으로써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은 이제 사실은 현재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어떻게 의료 현장에 적응할 건가 하는 기술 수요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에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개발됨으로써 이런 의료 현장에 특히 수술 전후에서라든지 또는 술기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임상 시험이라든지 또는 연구 개발 또 전문 인력 등등의 사업들이 되면은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정보 보호도 그냥 우리가
이 정보 보호를 하느냐 마느냐 개인 정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재식별화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신수영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제시되었는데 이 K 익명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의료 분야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아까 오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지만 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를 완전히 보호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개인 정보들 다 없앰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거나 활용하는데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개인 정보를 무시하고 기술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란 이점에 도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디에선가 그 합리적인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익명화 기술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논란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국내에서만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양한 비식별화 기술 그리고 이 비식별화 기술들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재식별화 평가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규라든지 또는 가이드라인들이 시급히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신 교수님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도 실제로 개발을 해서 국내 환경에 잘 맞는 비식별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서울의대 의료윤리를 전문가이신 김옥주 교수님과 강정화 협의 회장님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신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 보고서에 같이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는 주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 맞춤형 의료의 윤리적 문제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결정 자율성의 문제, 그다음에 기밀 보호의 문제, 또 이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면서 생기는 차별이나 또는 불평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셨고 이것들이 윤리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새로운 동의 모델이라든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새로운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고 저희 보고서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또 강 회장님께서는 소비자 환자 입장에 있어서 이게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인데 이런 신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가 또 얻게 되는 이익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 결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셨고요. 이런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데 있어서 불평등과 차별 문제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특히 이제 소비자 교육의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이런 안전을 확보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평가와 인허가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흐름들이 저희가 이 분과 활동을 하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런 신기술들은 굉장히 데이터에 의존하고 지속적인 성능 변화를 보여준다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바일이나 3D 프린팅,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개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 유용성을 검증하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나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발전에 의해서 기기라는 것 기술들을 분류하기도 난해하고 질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면에서 이 성능 및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이 과도한 규제와 느슨한 규제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아가야만이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점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꼭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신기술들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FDA 수장이 기존의 의료기기의 기술을 가지고는 이런 혁신 신기술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없겠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7월에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이라는 것들을 FDA에서 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혁신 기술들을 규제하는 거는 제품이 아닌 개발사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 소개를 드리면 이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기들이 생기고 그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기기처럼 스펙을 정하고 이 스펙까지는 인허가 한다라는 형태로는 이런 계속해서 발전하는 신기술을 규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면에서 자격 요건이라는 것들을 강화해서 이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는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둬서 자기의 관리하에 의료기기를 출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이전에 이미 질 관리라든지 환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제조사의 경우에는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주고 바로 출시해서 그 성능들을 모니터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내겠다고 했고 실제로 올해 8월 말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삼성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방식에 대한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시사점이 있겠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준범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의료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